바로 이 거실에서 제가 제 청춘을 다 바쳐 가꾼 이 집에서 시아버지와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술친구들이 저를 벽으로 몰아세우고는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저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바로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전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몰상식한 늙은 친구들을 이끌고 저희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했죠. 굴욕 속에서 말입니다. 평소 순하고 참을성 많기로 소문난 며느리였던 제가 어쩌다 이토록 잔인하고 단호하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남편,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사람은 그 운명의 끔찍한 밤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제가 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처음 들어오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겁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삼촌댁에서 더부살이하며 자랐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사랑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남편 민준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온전한 가정을 갖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가진 모든 순수함과 믿음을 다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과묵했으며 그 눈빛엔 언제나 어딘가 모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바로 그 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청혼하던 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수진 씨, 난 가진 건 별로 없어요. 진실한 마음 하나랑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있을 뿐이에요. 내 아내가 되면 아마 억울한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할 거예요. 그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만 충분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의 희생과 인내가 존중과 사랑으로 보답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주 큰 착각이었죠. 시아버지는 단순히 가부장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군림하는 진짜 폭군이었죠.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셨는데 언제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 그릇 하나 놓는 위치부터 밥그릇 색깔까지 전부 시아버지의 뜻대로여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외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하도록 길들여졌죠. 그는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울에서 다니던 안정적인 회계사 일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남도식 음식들을 배우고 차를 내리는 법, 걸음걸이와 말투까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괜찮아. 가정이 평화롭고 남편이 곤란하지 않으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제 인내는 시아버지의 눈에 그저 짓밟기 쉬운 나약함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저의 끔찍한 악몽은 시아버지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는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역시 대부분 할 일 없는 은퇴한 노인들이었죠. 온종일 하는 일이라곤 술 마시고 허풍 떠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면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허리가 휘어지게 일해야 했습니다. 닭백숙, 족발, 각종 전까지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그들이 자리에 앉으면 저는 쉴 틈도 없이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내가며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왁자지껄 떠들고 욕설을 내뱉으며 저를 마취하며 취급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어른들이 권하는 술잔을 가끔 받을 뿐이었죠. 도와달라는 제 눈빛을 그는 언제나 외면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롱이 가벼운 농담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이박 서기장, 며느님 참 곱네. 피부가 아주 계란 깐 것 같아. 민준이 저놈은 복도 많아. 저렇게 예쁘고 살림 잘하는 아내를 얻었으니 말이야.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롱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이고 역겨워졌습니다. 한 번은 김 사장이라는
기름진 얼굴에 술배가 나온 친구 하나가 술에 취해 저를 삿대질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님은 목이 너무 올라오는 옷을 입었네. 이 더운 날씨에 갑갑하게 쓰리. 좀 시원하게 파여야 보기 좋지. 그러고는 그가 포효하듯 웃자 다른 친구들도 모두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죠. 시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한마디쯤 막아주리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그는 헛기침 한 번 하더니 해벌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이 촌스러워서 뭘 잘 몰라. 다들 이해하게. 그 웃음은 마치 동의의 표시처럼 그 몰상식한 늙은이들에게 더 날뛰어도 좋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저런 저속한 말들 못 참겠어. 나는 당신 아내고 이 집 며느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준 씨는 그저 지친 듯 저를 끌어안고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에이, 그냥 잊어버려. 다들 술에 취해서 생각 없이 한 소리잖아. 아버지 친구분들이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자. 괜히 마음에 담아두고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집안의 화목.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내 명예는, 내 기분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침묵은 제가 남편으로 선택한 남자의 무력함, 비겁함, 그리고 이기심을 보여주었죠. 그는 아내의 상처보다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 아버지 친구들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민준 씨는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이틀 뒤에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출장은 시아버지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지인에게 부탁해 일부러 민준 씨를 멀리 보내고 자신의 더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는 또 손님들이 왔습니다. 늘 오던 그 술 친구들이었지만 평소보다 더 많았죠. 그들은 담금주라며 커다란 술통 몇 개를 들고 와서는 시아버지와 끝장을 보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술자리는 초저녁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계처럼 시중을 들었죠. 술이 들어가자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저속해졌습니다. 술집 여자들 이야기, 문란한 유흥 경험들을 떠들다가 제 쪽을 곁눈질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저는 애써 무시하며 이 술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모두가 거나하게 취했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쿵소리가 나게 상을 내리쳤습니다. 술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 한쪽에서 뒷정리를 하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술에 취해 뭉개지는 발음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압감이 서려 있었죠. 수진아, 이리 좀 와보거라.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는 충혈된 끔찍한 눈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친구들을 향해 야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보게,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고 순해.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단 말이지. 배 나온 김 사장이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박 서기장. 여자란 모름지기, 약간의 교태와 앙큼함이 있어야 술맛도 더 사는 법이지. 그 말에 모두가 역겨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죠. 시아버지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제 몸에 밝혔죠. 오늘 내 남편도 없으니 아저씨들 제대로 좀 모셔봐라. 근데 뭐 술만 따르는 건 너무 시시하잖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니면 네가 단추라도 한두 개 풀어서
시원하게 해드려야 아저씨들이 술맛이 더 돌지 않겠냐?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가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주변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제가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시아버지라고? 내가 매일 아침 고개 숙여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라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공감이나 분노를 느끼셨다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일어선 여성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항상 여기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삶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가장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저희 채널 여유로운 노후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 주위에서는 남자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쳐야 할까요? 소리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말대로 해야 할까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다음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 몸은 마치 한겨울 밤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는 술 친구들의 야만적인 웃음소리와 뒤섞여 끔찍한 소음이 되어 제 고막을 제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옷을 벗으라고? 유흥을 위해서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핏발선 탐욕스러운 눈빛과 주위에 앉은 남자들의 시선이 제가 잘못 듣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한 여성으로서, 한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잔인하고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후들거리고 목이 바짝 타들어가 어떤 저항의 말도 내뱉을 수 없었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에 펼쳐진 깊고 어두운 구렁텅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술배가 나온 김 사장이 손에 든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부추겼습니다. 그래, 박 서기장,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이런 자리에 여흥이 좀 있어야 분위기가 살지. 맨날 마른 안주에 술만 마시니 입이 심심해. 다른 말은 체격에 죽은 깨가 가득한 이 씨라는 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없으면 우리가 대신 아내를 챙겨줘야지. 다 한 가족인데 뭘 부끄러워해. 한 가족이라는 두 단어가 그의 술 냄새 나는 입에서 나오니 어찌나 역겹게 들리는지요. 그것은 더 이상 제가 그토록 바라던 신성한 유대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타락과 파렴치함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버렸죠. 그 순간 제가 애써 묻어두고 잊으려 했던 수많은 굴욕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제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 처음 인사드리러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참 온화하고 인내심 많은 분이셨죠. 제 손을 잡고 당부하셨습니다. 아가, 이 집에 오면 아버님 성미를 네가 좀 참아다오. 성격이 불같고 가부장적이어도 악의는 없는 분이란다.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제 인내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마치 족쇄가 풀린 듯 했습니다.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모든 어두운 모습들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대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먹던 저녁 식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젓가락으로 상을 탁탁 치며 명령했습니다. 이 국은 너무 짜다. 다음부턴 싱겁게 끓여. 간장 종지는 오른쪽에 둬야지. 눈이 없어? 밥 먹었으면 빨리 치워. 그릇들 밤새 물에 담가두지 말고. 저는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주시리라 생각했죠. 그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밤새 물수건을 갈고 죽을 끓여드렸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기운을 차렸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땀 냄새 나는 이불을 제게 던지며 이거 가져가서
빨아, 냄새나라고 말했죠. 그럴 때마다 민준 씨의 침묵이 제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제가 서러워서 이야기하면 그는 한숨만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성격이 그러시잖아.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조금만 참아줘. 중간에 낀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요. 그는 아내를 지키는 것과 독재적인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의 그 힘듦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동조이자 방치였습니다. 그는 저를 폭풍우 속에 혼자 밀어 넣어 놓고 자신은 효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 안전한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그 독재는 병적인 수준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자 시아버지는 인내심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귀 먹었어? 아저씨들 보시게 단추 풀라고 했잖아. 내가 직접 해줘야 정신을 차리겠어? 말을 마치자마자 그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역한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중년 남자의 시큼한 땀 냄새가 코를 찔러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잘못? 내년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잘못을 빌어? 그는 비웃으며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제 옷깃으로 뻗었습니다. 나는 내 시애비고 이 집의 가장이야. 내 말은 곧 법이야. 너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고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야. 오늘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의 손이 제게 닿으려 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혐오감과 절망감이 극에 달했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소리쳐봤자 누가 구해줄까요? 이웃들은 모두 잠들었을 테고 제 남편은 멀리 있는데 설령 그가 여기 있다 한들 저를 보호해줄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에이, 아버지 술 취하셨잖아. 그냥 좀 맞춰드려 라고 말할까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제 깊은 내면에서 어떤 잠재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끝까지 짓밟힌 자존심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연약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의를 가진 한 인간, 한 여성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제 쇄골에 닿으려는 그 순간 저는 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그의 핏발 선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 시아버지는 움찔했고 허공에 뻗었던 손도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의 술친구들 역시 숨을 죽인 채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왜 두려움에 떨던 사냥감이 갑자기 저렇게 침착하고 무서운 존재로 변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은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울게 만드는 법도 안다는 것을요. 저의 미소는 광란의 술판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시끄럽고 저속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기괴한 침묵에 휩싸였죠.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시아버지, 박 서기장도 걸음을 멈추고는 풀린 눈을 억지로 가늘게 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늘 무시하던 시골뜨기 며느리, 언제나 고개 숙이고 네 하기만 하던 애가 어째서 지금 이 순간 저렇게 소름 끼치도록 태연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말입니다. 좋아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도 흐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맑고 또렷하며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원하시고 여기 계신 아저씨들도 보고 싶어 하시니 제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죠. 저는 시아버지를 보지 않고 술상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든 얼굴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배 나온 김 사장의 눈을, 죽은 깨,
가득한 이 씨의 눈을, 제 두려움과 모욕을 비웃던 모든 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시선에 그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고 입가의 미소도 싹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이 좀 깨는 듯 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는 당황했죠.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감히, 제가 감히 할지 안 할지는 아버님과 아저씨들께서 직접 보시면 알겠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요. 다만 이런 특별한 공연을 하기엔 이 좁고 기름 냄새 나는 부엌 구석은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 섰죠. 여기가 더 낫겠네요. 넓고 밝아서 아저씨들이 똑똑히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의 주도적인 행동은 그들 모두를 수동적인 위치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는 사냥감을 보고 싶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침착하게 게임의 판을 새로 짜는 사냥꾼이었죠.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꿍꿍이야? 저는 대답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문제를 내신 건 아버님이신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옷 벗기를 원하셨잖아요. 저는 이 방 안에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아마 너무 취했고 친구의 권력을 너무 믿었던 탓인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잃었던 기세를 되찾으려 했었죠. 그래, 그래야지. 박서기장 며느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어디 한번 아저씨들 눈요기 좀 시켜줘봐.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변해 있었죠. 처음의 병적인 흥분은 이제 긴장감과 예측 불가능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단추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넘기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작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공연을 우리끼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관객을 좀 더 모시는 건 어떨까요? 관객? 너 지금 헛소리하는 거냐? 시아버지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사촌들 말이에요. 아버님.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다들 정 많고 서로 돕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집안의 이런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누고 기쁨을 공유해야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고 효심이 깊은지 시아버님과 아저씨들께서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두에게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아버지와 그 친구들의 부풀어 오른 체면이라는 풍선에 바늘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름 유지 행세를 하며 늘 도덕을 설파하고 자식들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던 자들이었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이웃의 경멸이었습니다. 제가 관객을 더 모으자고 제안한 것은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한 것이었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이런 미친 제안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평생 공들여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될 테죠. 며느리에게 옷을 벗으라 강요하며 술친구들과 희희낙낙한 파렴치한 늙은이로 말입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그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협박이요? 그럴 리가요. 전 다 아버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효심 깊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말씀을 받들어 아버님 친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요. 이건 가정도덕에 귀감이 될 만한 일이니
숨길 필요가 없죠. 문을 활짝 열고 모두를 불러서 이 광경을 보게 해야 해요. 심지어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아버님 생각은요. 제 말은 그들에게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술친구들은 모두 얼어붙었죠. 죽은 게 가득한 이 씨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고 배 나온 김 사장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두려움 가득한 눈빛을 교환했죠. 그들은 병적인 쾌락을 찾아 이곳에 왔지 온 동네를 뒤흔들 추문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그 손가락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가리키지도 못했죠. 너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해. 내가 만약 허튼 수작 부리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어머, 또 저를 때리시려고요? 저는 실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지금은 폭력을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공연을 완벽하고 기억에 남게 만드느냐는 거잖아요.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히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아버님께서 결정하세요. 첫째, 이 집안에서 우리끼리 조용히 공연을 하고 저는 아버님 뜻대로 옷을 벗습니다. 둘째, 제가 문을 활짝 열고 소리를 질러서 모든 이웃을 여기로 초대합니다. 아버님과 아저씨들께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낱낱이 이야기하고 이 특별한 공연을 직접 목격하게 해드릴 겁니다. 선택하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팔짱을 낀 채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 9, 8. 방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고 그렇다고 밀어붙이자니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오늘 밤 그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가 이대로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더 미친 짓을 벌이게 될까요? 7, 6, 5. 저의 카운트다운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규칙적이고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시아버지와 그의 늙은 친구들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두드렸죠. 그들은 저와 서로를 번갈아 보며 공황에 빠진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죠. 쉽게 희롱하고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냥감은 이제 침착하고 잔인하게 포위망을 좁혀오는 사냥꾼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 서기장은 마치 풀무질하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곤경에 처해본 적이 없었죠. 늘 무시하던 며느리, 그 어린 것에게 이렇게 궁지에 몰리다니요. 그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저에게 달려들어 분풀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술기운 뒤에 남은 약간의 이성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 역시 알고 있었죠. 자신이 섣불리 움직이는 순간 제가 협박을 실행에 옮길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요. 3, 2.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마지막 숫자를 말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던 배 나온 김 사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의자에 걸쳐둔 외투를 집어들고 당황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웅얼거렸습니다. 어허, 이거 참.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각났네. 집사람이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박 서기장 미안하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게. 난 먼저 가봐야겠어. 그러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허둥지둥 문 밖으로 내뺐습니다. 올 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죠. 김 사장의 행동은 신호탄 같았습니다. 죽은 게 가득한 이 씨도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도 일이 있었네. 손주 녀석이 열이 난다고 해서 어서 가봐야겠구먼.
다들 계속 즐겁게들 노시게. 그렇게 한 명씩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부른다. 아이가 아프다. 심지어는 개가 새끼를 낳는다는 핑계까지 대며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집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시끌벅적했던 술상은 텅 비었고 그 자리엔 시아버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그릇과 남은 술병들 사이에서 그의 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처참한 굴욕감과 무력감만이 남았죠. 가장 위세를 보여줘야 할 순간에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며느리에게는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죠.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째깍 소리만이 들려왔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저 차갑게 텅 비어 있었죠. 연극은 막을 내렸고 조연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제 이 타락한 연극을 연출한 장본인과 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저와 그 사람 사이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저를 쏘아봤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병적인 욕망은 없었습니다. 대신 극도의 증오가 서려 있었죠. 그는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너 아주 잘났다.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감히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을 깎아. 이 집안 전체를 걸고 날 협박해. 전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저 제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저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은 건 아버님이세요. 지켜? 내년이 감히 지킨다는 말을 나한테 해. 그가 비웃었습니다. 넌 이 집 밥을 먹고 내 집에서 사는 며느리야. 넌 나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어. 알겠어? 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인내와 희생이 존중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요. 저를 지켜주겠다던 남편의 약속을 믿었던 것도,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그가 상을 치며 일어나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때리시게요? 얼마든지 때리세요. 아버님께서 세게 때릴수록 제 비명은 더 커질 거고 이웃들이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가 전부 다 말할 겁니다. 아버님의 모욕과 역겨운 행동들, 그리고 친구들과 짜고 며느리를 유흥거리로 삼으려 했던 것까지 전부요. 그때가 되면 아버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한번 보시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치켜들었던 손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제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도요.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법입니다. 그는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난폭함은 사라지고 피로와 무력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날들을 끝내기 위해 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사과. 타락한 자의 사과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재발 방지 약속. 거짓말쟁이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너무 가볍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상처와 흉터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대담하고 단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그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할 만한 대가를요. 하지만 제가 그 말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대문 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그가 돌아온 겁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서 이 광경을 목격한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이야말로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들었고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으며 저를 돌이킬 수 없는 결심으로 이끈 결정적인 한 방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문지방에 못 박힌 듯 서서 거실에 아수라장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엉망이 된 술상, 널브러진 그릇들, 역한 술과 음식 냄새. 그의 아버지 박서기장은 의자에 앉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의 아내인 저는 집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그 눈빛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죠. 팽팽한 침묵이 모두를 감쌌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당혹감 가득한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오며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집이 왜 이 모양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는 제 존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시아버지에게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 행동은 작지만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이미 흉터로 가득한 제 심장을 살짝 찔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해야 할 사람, 피해자는 언제나 그의 아버지였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순식간에 기세등등한 피해자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의 팔을 붙잡고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왔구나. 네가 조금만 늦었으면 이 늙은 아비는 저것 때문에 화병으로 죽었을 게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발하듯 말했습니다. 저게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서 내 아비 친구들을 다 쫓아내고 이 집안에서 감히 아비를 협박하고 모욕했어. 세상에 저렇게 막되먹은 며느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저는 아무 변명 없이 가만히 서서 비웃음과 씁쓸함이 섞인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고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게 왜곡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가 저에게 약간의 믿음이라도 보여줄지 아니면 또다시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을지 궁금했죠. 그리고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실망감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죠. 민준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제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무슨 일이었어? 라고 묻는 대신 그는 획 돌아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순종적이던 그의 얼굴이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죠. 그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고함쳤습니다. 그 소리에는 그의 모든 억눌림, 무력감, 그리고 비겁함이 담겨 있었죠. 수진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어떻게 아버님께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는 어른이시고 윗사람이야. 무슨 말을 하시든 무슨 행동을 하시든 당신이 참아야지. 어떻게 친구분들 앞에서 아버지 체면을 이렇게 깎을 수가 있어. 당신 아직도 여기가 당신 집이라고 생각해. 아직도 내가 당신 남편으로 보여?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진실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필요도 없었죠. 그는 단지 제가 시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것. 그가 그토록 지키려 애쓰던 가짜 가정의 화목을 깨뜨렸다는 것만 알면 됐습니다. 그의 눈의 잘못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제가 참아야 하고 제가 희생해야 했습니다. 단지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단지 제가 기댈 곳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모든 믿음을 주었던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참으라고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참하고 가슴을 찢는 듯 했죠. 민준 씨, 당신은 나더러 참으라고 했어. 그럼 오늘 밤 아버님과 그 친구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시켰는지는 알아?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그를 조금은 찔리게 한 모양이었죠. 아버지가 그냥 친구분들 모셔서 식사한 거잖아.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를 질렀죠. 당신의 그 존경하는 아버님이 당신 친구들 앞에서 나더러 옷을 벗으라고 했어. 유흥을 위해서. 똑똑히 들었어? 그분은 내가 그 역겨운 늙은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장난감이 되길 원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나더러 참으라고, 그 모욕을 참고 가정의 화목을 지키라고. 민준 씨, 당신 아직 인간이긴 해?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 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서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시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들 앞에서 이토록 노골적인 진실을 폭로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 날 모함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더듬거리며 죄를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민준아, 전연말 믿지 마라. 아비를 해치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나는 그냥 농담 좀 한 것뿐이야. 농담. 제가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농담이에요. 한 여자의 명예를 짓밟는 게 농담이라고요. 아버님은 그걸 농담이라고 부르세요? 민준 씨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그는 아내의 고발과 아버지의 부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결국 그의 뿌리 깊은 나약함과 비겁함이 또다시 이겼습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가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제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죠.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노 대신 애원과 회피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만해. 무슨 일이든 우리 부부끼리 조용히 이야기하자. 별일 아니잖아. 아버지는 그냥 술에 취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야. 내가 아랫사람인데 어른한테 너무 따지고 들지 마. 어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한마디에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응? 그 말,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라는 그 말이 저와 그를 이어주던 마지막 가느다란 끈을 끊어버린 칼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 남자는 영원히 제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비겁할 뿐만 아니라 잔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의 명예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 대한 사랑, 희망, 모든 감정이 제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민준 씨와 시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떠나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 두 사람 모두에게, 그리고 이 썩어 빠진 집안 전체에 말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이 집에서부터가 될 겁니다. 민준 씨의 말에 이어진 저의 침묵은 부자, 후즈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늘 울고 참고 견디던 수진이에게 익숙했죠. 이렇게 싸늘한 눈빛으로 침묵하는 수진이는 처음 봤습니다. 시아버지, 박 서기장은 아마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위세를 부리며
권위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래, 민준이 말이 맞다. 어서 와서 아비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이 난장판이나 치워. 이번 한 번은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주겠다. 다음에도 또 이따위로 버릇없이 굴면 그땐 가만 안 둬. 그는 헛기침을 하며 윗사람인 채 했지만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은 그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는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하며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착하지? 어서 아버지께 사과하고 우리 방에 들어가서 쉬자.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손이 제게 닿으려는 순간 저는 부드럽게 한 걸음 물러나 피했습니다. 이제 그의 손길은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았고 다시 한번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사과요. 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네, 사과할게요. 부자는 모두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거죠. 시아버지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민준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사과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행동에 두 사람은 경악했죠. 무릎을 꿇다니 그들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복종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가슴을 쫙 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제가 매일같이 닦고 향을 피우던 조상님들의 위패가 모셔진 곳을 향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어 조금의 떨림이나 나약함도 없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씨 가문 조상님들께 고합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 수진입니다. 오늘 이 신성한 자리 앞에서 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와 한마음 한뜻으로 가정을 돌보고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인륜과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오나 오늘 제 시아버지 박진태는 친구들과 함께 저에게 치욕적인 일을 강요하며 제 명예와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제 남편 박민주는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저에게 침묵하고 인내하며 사과하고 넘어가라 종용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판결을 내리듯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된 죄로 힘없고 약한 몸으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저는 오늘 이 자리 조상님들 앞에 무릎 꿇고 제 자신에게 사죄하고자 합니다. 어리석고 눈이 멀어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에게 사죄합니다. 더 일찍 제 자신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제가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하며 사죄합니다. 이제 며느리의 연을 끊고자 하오니 모든 은원과 업보는 여기서 끊어지기를 바라오며 조상님들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말을 마치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3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 번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과거와의 단절, 고통과의 단절, 그리고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이 가족과의 단절을 고했습니다. 민준 씨와 시아버지는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들은 제 사과를 원했지만 이런 식으로 조상님들 앞에서 가문과의 절연을 선포하는 사과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이 연극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그들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려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존재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것은 시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려들어 일으켜 세우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감히 조상님들을 걸고 집안을 어지럽혀 당장 일어나지 못해.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꼿꼿이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사과하고 있잖습니까? 아버님, 아버님께서 사과하라 하셔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벗으라고 하셨는지 조상님들께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제 말은 시아버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움찔하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제 말이 신성한 곳을 더럽히고 조상님들의 노여움을 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민준 씨도 떨고 있었죠.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만해. 일어나. 우리 방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야기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이야기가 남았죠. 해야 할 말은 이미 조상님들께 다 했어요. 조상님들이 당신보다는 훨씬 현명하실 테니까요. 저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았죠. 무릎의 먼지를 가볍게 털고는 우리 부부가 쓰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지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야 했고 그 마침표는 바로 오늘 밤 제가 직접 찍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건조하고 단호한 그 소리는 마치 선전포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죠.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신분증,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앞으로의 전쟁에서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그것. 그것은 바로 한 권의 집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문서에는 시아버지의 이름도 남편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이름, 제 이름만이 적혀 있었죠. 이 집, 이 땅,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숨겨왔던 진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비밀. 아마도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민준 씨의 절박한 목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명료했죠. 마치 끔찍한 폭풍이 지나간 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늘은 오히려 더 맑고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집문서의 표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을 손에 넣게 된 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제가 불행한 고아로 삼촌 댁에 얹혀 사는 신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지만 진실의 절반에 불과했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인생 가장 큰 슬픔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빈손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유능한 건축가셨던 아버지는 모아둔 돈으로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던 서울 변두리 땅 몇 군데를 사두셨습니다. 아버지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으셨고 언젠가 이 땅들이 귀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으셨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삼촌과 숙모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지만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으셨죠. 부모님이 남기신 모든 재산, 그 땅들을 포함해서 꼼꼼하고 믿음직한 분이셨던 삼촌이 상속 절차를 밟아 제 이름으로 관리해 주셨습니다. 삼촌은 제가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제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날 삼촌은 저를 데리고 모든 서류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당부하셨죠. 수진아, 이건 내 부모님의 피와 땀이다.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한다.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 마음은 알기 어려운 법이야. 여자든 남자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짓밟히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다.
저는 그 말씀을 뼈에 새겼습니다. 민준 씨와 연애할 때 그는 저를 그저 평범한 회계사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그 땅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물질이 아닌 진심 위에 세워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민준 씨는 연로하시고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죠. 당신만 곁에 있다면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삼촌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네가 어리석구나. 서울에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그 촌구석에 시집살이 하러 들어가서 고생을 사서 하겠다는 거냐. 내 시아버지 될 사람 인상 좀 봐라. 내가 보기엔 영 좋지 않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삼촌의 말씀을 거역하고 남편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더 이상 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삼촌은 결혼식 며칠 전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삼촌은 제게 새로운 도시계획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땅 중 하나가 큰 도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땅값이 수십 배로 뛰어올랐다는 것이었죠.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미 결심했으니 더는 말리지 않겠다. 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로 내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을 사서 내 명의로 해두마. 그러면 네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더라도 네 집에서 사는 것이니 누구도 널 쫓아낼 수 없을 게다. 남은 돈은 네 결혼 자금으로 따로 챙겨주마.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이 사실을 절대 시댁에 알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계속 그 집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게 둬. 이건 내 마지막 비장의 카드다.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저는 삼촌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삼촌은 비밀리에 시아버지에게 연락하셨죠. 당시 시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삼촌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그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해달라는 조건하에 즉시 팔기로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웃에게 망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매매와 등기, 이전 절차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소유의 집에서 며느리로 살게 되었지만 마치 얹혀 사는 사람처럼 온갖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남편에게조차 숨겼습니다. 언젠가 이 비장의 카드를 써야 할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 사랑과 인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밖에서 들리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마 지쳤거나 제가 방 안에서 울며 토라져 있다가 내일 아침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방 안에서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차갑고 단호하며 더 이상 가족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지 않은 내가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저 수진이에요. 수화기 넘어 삼촌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듬직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듣고 있다.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삼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삼촌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써야 할 때가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촌의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죠. 알겠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그래서 삼촌이 뭘 해주면 되겠니? 내일 당장 가장 유능한 변호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요. 그들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삼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지지와 믿음, 그리고 보호가 담겨 있었죠. 모든 건 삼촌에게 맡겨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면서 몸조리 잘하고 있어. 내일 아침 변호사가 너한테 연락할 거다. 이제 아무도 우리 수진이 괴롭히지 못해. 전화를 끊자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과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돌아갈 가족이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죠.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가 잠금을 풀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아버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나오자 두 사람은 모두 경악했죠. 수진 씨, 어디 가려고 그래?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대문으로 향했죠. 제가 문지방을 넘어설 때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버려.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네가 뭔데 감히 이 집을 나가. 한 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 마.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닐 텐데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폭풍을 온몸으로 맞아야 할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것도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작은 골목을 감쌌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시멘트길 위로 바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서글프게 들렸죠.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숨막히고 더러운 곳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외로웠지만 단호했죠. 등 뒤에서 민준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저를 따라오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음을 재촉했죠. 단 1초라도 늦으면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마을 어귀로 나가 그날 밤 마지막 시외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찼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삼촌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과 엉망인 기분으로 삼촌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죠. 작은 호텔을 찾아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분주히 오가는 서울의 차량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찾아왔지만 자유는 이상하리만치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의 말대로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최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삼촌에게서 사건을 의뢰받았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차분했지만 깊은 공감 능력 또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변호사의 모습과는 달랐죠. 젊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지적이고 예리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사건에 대해 묻는 대신 저를 위해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이세요. 삼촌분께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수진 씨에게 직접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법정에서는 때로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판 전체를 뒤집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시집살이의 나날들, 시아버지의 독재, 남편의 나약함, 그리고 정점에 달했던
지난밤의 끔찍한 사건까지. 저는 울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안의 감정 폭풍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 있었죠. 최 변호사는 매우 주에 깊게 들었고 가끔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강한 분이시군요. 너무 많은 것을 견뎌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분석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수진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이것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입니다. 법적으로 온전히 수진 씨의 소유라는 뜻이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 집에 사는 것은 무상거주, 즉 얹혀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진 씨가 더 이상 그들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요구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응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진 씨가 겪어온 일들, 특히 시아버지의 심각한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행위와 남편의 아내를 보호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는 이혼을 청구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시아버지와 그 친구들의 행위입니다.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협박한 언행은 모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면 그들의 형사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증거라고요? 저는 문득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이게 있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난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명령하던 순간부터 친구들의 역겨운 희롱,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서 했던 비겁한 말들까지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최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눈을 빛냈습니다. 훌륭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녹음 파일과 수진 씨의 증언이 합쳐지면 그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수진 씨, 이 증거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혼 소장과 명도 소송 소장을 작성할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녹음 파일을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다릴 겁니다. 기다린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기다릴 겁니다. 최 변호사는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쯤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떻게든 수진 씨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화해하려고 하겠죠. 그들은 수진 씨가 단순히 토라져서 집을 나갔고 감정에 호소하거나 압박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색을 모두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정타를 날릴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제게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홀로 발버둥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에는 법이 있었고 명확한 계획과 예리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예상대로 그날 오후부터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였죠. 그는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애원과 달램에서부터 비난과 책임 전가까지 다양했죠. 수진아,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어디 있는 거야? 집에 와. 아버지가 걱정하셔. 당신 행동은 버릇없고 불효하는 짓이야. 알아? 저는 모든 문자를 읽었지만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부탁한 친척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들은 제가 아직 어리고 생각이 짧다며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일을 크게 만들어 양가 망신시키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점은 시아버지에게서 직접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지난밤의 난폭함은 온데간데 없이 쉰 목소리로 지쳐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비다. 집에 돌아오너라. 내가 미안하다. 어젯밤엔 내가 너무 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를 용서해다오. 뒤늦은 사과. 어제의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아니었죠.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고 그들의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심리전은 시작되었고 저는 그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열한 수법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며칠은 수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전화나 문자로 저를 괴롭히지 않았죠. 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을 살피고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겠죠. 절대로 그 집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시아버지 같은 분은요. 최 변호사가 제게 말했죠. 그리고 그녀는 옳았습니다. 약 일주일 후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초안을 검토하고 있을 때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걱정스러웠죠. 수진아, 큰일 났다. 오늘 아침에 읍사무소 직원이라면서 몇 사람이 내 시아버지랑 같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 내 시아버지가 우리를 고발했다더구나. 너랑 내가 짜고 사기를 쳐서 집을 헐값에 빼앗았다고 말이야. 심지어 자기가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단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파렴치하고 비열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고 버릇없다고 모함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아버지가 정신병자라고 거짓말까지 하다니요. 삼촌까지 이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인 겁니다. 무슨 서류 같은 걸 가져왔어요. 삼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도립병원에서 발급했다는 정신감정 소견서라는 걸 가져왔는데 내가 보기엔 영 조잡해 보이더라. 그리고 법원 명령서나 수사기관 영장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와서 말로만 떠들더구나. 그래서 내가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쳐서 쫓아내긴 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전화를 끊고 최 변호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병원 서류까지 위조할 줄은 몰랐네요.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진 씨, 침착하세요. 일이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라고요? 네, 맞아요. 최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아버지는 정신병이 없으며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다는 것. 둘째, 그 진단서가 가짜라는 것. 그리고 이걸 해내려면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그가 스스로 진실을 실토하게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돌아갈 수는 없고 삼촌이 나서기도 곤란한 상황.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믿을 수 있으면서 그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제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가 저를 돕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아버지 편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제 생각을 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래서 제가 심리전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민준 씨에게도 진실을 조금 들려줄 때가 됐네요. 그날 밤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을 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먼저 연락했죠.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녹음 파일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끔찍한 부분을 잘라 그에게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목소리와 그의 친구들이 역겹게 웃어대는 소리가 담긴 몇 초짜리 음성 파일이었죠. 저는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소리만 보냈죠. 저는 민준 씨가 이걸 무시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비겁해도 그 역시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욕당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분명 그의 자존심과 수치심이 들끓을 테니까요. 제 예상대로 몇 분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죠. 수진아, 이게 뭐야? 이 녹음 파일 진짜야? 어디 있어? 지금 만나야 해. 우리 얘기 좀 해. 제발 전화 좀 받아. 부탁이야.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혼란과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고 그가 그토록 숭배하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그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틀렸고 너무 비겁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속죄하고 보상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애원했죠. 그때서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메시지 역시 아주 짧았죠. 속죄하고 싶다고? 그럼 증명해봐. 당신 아버지가 집 문제 뒤집으려고 정신병 환자 행세하는 거, 그 진단서가 가짜라는 증거를 찾아내. 당신 아버지가 아주 멀쩡하다는 증거를 가져와. 그걸 해내면 그때 다시 얘기해. 못하겠으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이것이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아버지를 거스를 용기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정이 남아있고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 민준 씨가 제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영상이었죠. 화면은 좀 흔들렸지만 소리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아버지는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 친구들이 아니라 낯선 남자와 함께였죠. 그는 전혀 정신병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게 웃으며 손에 쥔 돈다발을 세고 있었죠. 자, 밖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수고비야. 일 처리 아주 잘했어. 그 서류 진짜 같던데 그것들이 의심 안 하던가. 낯선 남자가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 전문 아닙니까? 가짜 도장에 가짜 서명 진짜처럼 만들어 드렸습니다. 웬만한 의사들도 구분 못할 겁니다. 어르신께서 그냥 한동안 좀 오락가락하는 척만 하시면 법원에서도 무조건 어르신 편 들어줄 겁니다. 그 집은 다시 어르신 것이 되는 거죠. 좋아. 시아버지가 손뼉을 쳤습니다. 일이 다 끝나면 내가 한 몫 더 챙겨주지. 그 건방진 며느리년 감히 나한테 덤벼? 내가 세상 무서운 줄 알게 해줄 테다. 그 집안 전체를 아주 풍비박산 내버릴 거야.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죠. 제가 한때 아버지라 불렀던 그 사람이 꾸민 더럽고 비열한 연극.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연극의 막을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내리게 되리라는 것을요. 진실의 빛이 비추면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겁니다.
민준 씨가 보낸 영상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까지 모두 날려버렸죠. 그것은 단순히 서류 위조의 증거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교활하고 잔인한 본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즉시 최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영상을 본 그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수진 씨, 반격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바로 경찰에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 간단하고 그들에게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죠. 우리는 그들이 벼랑 끝에 몰리는 기분, 온 세상에 버림받는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단계로 최 변호사는 제 이름으로 읍사무소와 도립병원, 그리고 관련 기관의 공식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우리가 박진태 씨가 사기 및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서류를 위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죠. 영상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증거가 있다고만 알렸죠. 이 연막 작전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가 정확히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며 관계기관이 신중하게 조사에 착수하도록 유도할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하루 만에 읍사무소에서 다시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죠. 더 이상 속아 넘어간 불쌍한 노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에게 다음날 도립병원에 출두하여 독립적인 의료위원회의 감독하에 정신감정을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시아버지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빠르고 단호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준 씨의 문자에 따르면 그날 밤 시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집안을 서성이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준 남자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죠. 그는 이미 멀리 도망친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민준 씨와 함께 도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감정은 오전을 꼬박 채웠고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의료위원회는 환자 박진태는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며 정신질환이나 행위 무능력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음. 인지 및 행동 제어 능력이 명료함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그의 어설픈 연극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피해자에서 사기꾼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도립병원은 우리의 내용 증명과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의 공문서 및 직인 위조 행위에 대해 경찰과 공조하여 수사하겠다고 즉시 발표했습니다. 법의 포위망이 그를 조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그의 명예와 체면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감정 결과가 나온 후 저는 발이 넓은 삼촌에게 부탁해 이 이야기를 마을에 슬쩍 퍼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삼촌은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었죠. 그저 객관적인 사실, 즉 박 서기장이 며느리를 핍박하다가 쫓겨나자 집을 되찾으려고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다가 들통났다는 이야기만 전하면 됐습니다. 소문이 바람보다 빨리 퍼지는 작은 시골 마을, 불과 반나절 만에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받던 어른, 위엄 있던 종친회장이었던 그는 순식간에 웃음거리, 교활한 사기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만 봐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세상에 박 서기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겉보기엔 멀쩡하고 점잖아 보이더니 속은 그렇게 시커멓다니. 수진이 그 애가 불쌍하지. 부모도 없이 자라서 시집 잘못 가가지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일어서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산채로 잡아먹혔을걸. 듣자 하니 도립병원 서류까지 위조했다며? 간도 크지.
이번엔 정말 감옥에 갈지도 몰라. 그의 옛 술 친구들은 그날 밤 도망친 이후로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추문까지 더해지자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를 피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파렴치한 늙은이의 친구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죠. 시아버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두려워했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는 모든 체면과 명예를 잃었습니다. 민준 씨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온종일 어둠 속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했죠. 그는 모든 분노를 민준 씨에게 쏟아냈습니다. 아내 하나 간수 못하고 아비를 해치려는 아내에게 동조한 무능하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일격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 일격은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날 밤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와 민준 씨가 절망과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이었죠. 하나는 제가 제기한 이혼 소송 접수 통지서였고 다른 하나는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박진태, 김모 씨, 이모 씨 등은 모욕죄 혐의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할 것. 출석 요구서와 함께 그날 밤에 녹음 파일 사본이 증거자료로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남은 정신력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벼락과도 같았죠. 그는 이웃의 경멸도 친구들의 외면도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가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쓰고 있던 가부장적이고 위험 있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두려움에 떠는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눈물 섞인 전화로 제게 말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고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고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넋나간 눈으로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동봉된 녹음 파일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날 밤의 모든 대화, 모든 역겨운 웃음소리가 생생하고 노골적으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시아버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석 요구서는 김 사장, 이 씨, 그리고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남자들의 집으로도 배달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죠. 사람들은 평범한 술자리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배 나온 김 사장은 출석 요구서를 받자마자 시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위로하거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는 욕설을 퍼붓고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늙어서 주책을 부리더니 꼴 좋다. 우리까지 덤터기 쓰게 만들고 말이야. 당신 혼자 해결해. 우릴 끌어들이지 말라고. 이 씨와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몰려왔습니다. 한때 유흥의 장소였던 시아버지의 집은 이제 난장판이 된 시장 바닥 같았죠.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며 온갖 험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오랜 우정, 형님 동생 하던 의리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설 위기에 처하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계획은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게 아주 현명한 다음 단계를 조언해 주었죠. 지금 그들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죠. 그들을 굳이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의의 실현과 진정한 사과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시아버지와 그의 친구들에게 형사, 고소 취하를 위한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아버지는 관할 읍사무소 직원들과 마을 주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저와 제 삼촌에게 저지른 명예훼손, 서류 위조, 인격 모독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둘째, 시아버지와 그날 밤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제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액이 클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뼈아픈 교훈을 얻을 만큼의 액수여야 한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시아버지와 민준 씨는 즉시 제 집에서 퇴거해야 한다. 개인 소지품 외에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혼 절차는 어떠한 이해 제기 없이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 이 합의서를 받은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들에게 체면이나 돈을 따질 여유를 주지 않았죠. 그들은 이 진흙탕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임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읍사무소 대표, 이장, 여러 기관 단체장, 그리고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죠. 저도 삼촌, 그리고 최 변호사와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낡은 옷을 입고 등이 굽은 채 얼굴은 수척해져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사과했고 제 삼촌에게 사과했으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신의 자존심을 베는 칼날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 다음은 김 사장, 이 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올라와 제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위자료가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감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주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명예를 되찾았고 사과와 보상도 받았습니다. 제 집도 곧 돌려받게 될 것이었죠.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는데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뺨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수진아, 제발 날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그 나약하고 비겁했던 남자가 이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과 한마디, 무릎 꿇는 것 한 번으로 그 모든 상처와 흉터를 지울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과연 그를 위해 다시 뛸 수 있을까요? 마을 회관 한가운데서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은 민준 씨의 모습은 실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모든 수군거림이 멎었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은 며느리가 남편의 뒤늦은 후회 앞에 마음이 약해질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곁에 서 계시던 삼촌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말없는 응원이었죠. 최 변호사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죠. 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원과 절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많이 잘못했어. 나는 나쁜 남편이었고 비겁한 놈이었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어. 하지만 제발 날 믿어줘. 지난 며칠 동안 난 사는 게 아니었어. 당신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 아직 서로 사랑하잖아.
그렇지.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잘못을 바로잡고 당신에게 평생 보상하며 살게 해줘. 내가 변할게. 약속해. 당신 데리고 여기를 떠날게. 우리 서울로 올라가서 새로 시작하자. 단둘이서만. 그의 말은 간절하고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여자였다면 아마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미 심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를 향한 제 사랑은 그 끔찍했던 밤에 그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달콤한 약속을 한들 그저 바람처럼 흩어질 뿐이었죠. 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죠. 동정심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로감과 낯선만이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저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몇 마디 사과와 몇 방울의 눈물이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제가 일어서고 싸웠던 모든 이유가 단지 그가 돌아와 달래주고 애원해주길 바라서였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관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요. 바닥이 차가워요. 오래 무릎 꿇고 있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 말을 듣자 민준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제가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한 거겠죠. 수진아, 그럼.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졌죠. 당신이 여기 무릎 꿇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잘못은 한 번 저지르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법이에요. 깨진 거울은 아무리 다시 붙이려 했어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했죠. 그럼 내가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 아버지가 날 모욕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날 장난감 취급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당신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어요. 당신이 먼저 나를 밀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가 다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사이는 모든 게 끝났어요. 이혼 서류는 철회하지 않을 거고 그 집도 되찾을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삼촌과 최 변호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담담하게 마을 회관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죠. 모든 것이 이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 평화를 되찾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제 등은 꼿꼿하고 단호했습니다. 등 뒤에는 무서운 침묵과 바닥에 머리를 밟고 아이처럼 통곡하는 한 남자가 남아 있었죠. 며칠 뒤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제 이혼 신청을 승인했고 시아버지와 민준 씨도 조용히 짐을 싸서 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죠. 삼촌이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감독해 주셨습니다. 삼촌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낡은 옷 몇 벌과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만 조용히 챙겨나갔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떠나기 전 대문 앞에 한참을 서서 집안을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힘없이 가방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외출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없이 온종일 방문을 닫고 지냈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동료들을 볼 면목이 없었겠죠. 그리고 저는 집을 되찾은 후에 그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집을 팔았고 그 돈과 삼촌이 맡아주셨던 저축을 합쳐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회계사로 새로운 직장도 구했죠. 근무 환경은 아주 좋았습니다. 제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갑작스러운 술자리나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온전히 제 자신이 되었고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죠. 가끔 삼촌과 숙모, 사촌 동생들이 저를 보러 올라왔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는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정말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죄를 지은 자들은 정말 합당한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제 삶은 정말 평온하게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서울에서의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막 펼쳐진 책의 새 페이지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하며 희망으로 가득했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 새로운 관계들.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창가에서 책을 읽는 삶. 더 이상 갑작스러운 술자리를 걱정하거나 비난과 조롱에 가슴 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때로 그림자 같아서 아무리 빨리 걸어도 조용히 뒤를 따라오곤 합니다. 어느 주말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옛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저와 꽤 친하게 지냈던 화영 언니였죠. 언니는 저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수진아, 진짜 너 맞구나. 오랜만이다.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훨씬 밝아 보이고 저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서서 이야기를 나눴죠. 언니는 제 새로운 삶에 대해 물었고 저도 마을 소식을 물었습니다. 제 전시댁 이야기가 나오자 화영 언니는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마. 그 일 있고 나서 박석희 장네는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 어르신은 병으로 쓰러지셨는데 가벼운 뇌졸중이 왔다나 봐. 지금은 걷는 것도 불편하고 말도 예전처럼 똑 부러지게 못하셔. 하루 종일 구석에만 앉아 계시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신대. 정말 벌 받는 건가 봐.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형용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화영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참 안 됐어. 원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더래. 나쁜 소문이 다 퍼졌나 봐. 지금은 옆 동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한다더라. 매일 흙먼지 뒤집어 쓰고 정말 고생 많이 한대. 지금 모습 보면 예전에 그 훤칠하고 깔끔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어. 근데 더 딱한 건 화영 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야. 아버지는 아프지, 아들은 실업자 신세지, 빚은 쌓여가지. 며칠 전에는 김 사장네랑 이씨네, 그 아버지, 옛날 친구들 찾아가서 돈 빌리려고 했나 봐. 근데 걔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돈은커녕 너희 부자 때문에 우리가 망신당하고 벌금까지 냈는데 무슨 낯으로 돈을 빌리러 오냐고 욕만 한 바가지하고 쫓아냈대. 정말 어려울 때 사람 마음 안다더니. 화영 언니의 이야기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증오했고 그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정말로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그런데 왜 저는 기쁘지 않을까요? 아마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를 바라지는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정의와 존중이었지 한 인간의 파멸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힘없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수진 씨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 사장 아내예요. 수진 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사장의 아내. 그날 밤 시아버지와 함께 저를 모욕했던 급에 나온 남자의 아내. 그녀가 제게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요? 전화기 속 여자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저희 남편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일 있고 나서 그이가 집에 와서 넋나간 사람처럼 지내요. 친구들은 다 등 돌리고 이웃들은 손가락질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술만 마시다가 소리만 질러요. 며칠 전에는 술에 취해서 동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이제 우리 집은 다 망했어요. 제 남편이 잘못한 거 알아요. 벌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제발 탄원서라도 한 장 써서 선처를 부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수진 씨,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통곡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죠. 제가 겪어야 했던 악몽이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지만 남편과 아버지의 추악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용서해야 할까요? 탄원서를 써줘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악을 방관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너무 잔인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훨씬 더 끔찍한 소식이었고, 그것은 이 이야기의 모든 인물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결말로 이끌었습니다. 김 사장 아내의 전화는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죠. 한편으로는 그들이 제게 한 짓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복수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까지 고통받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최 변호사와 삼촌의 조언을 구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를 완전히 취하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를 보상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비극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죠. 수진아, 뉴스 봤니? 민준이한테 큰일이 생겼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인터넷을 켰습니다. 지역 신문 홈페이지에 커다란 헤드라인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월세방에서 비극적 선택, 생활고와 우울증 추정.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피해자가 32세의 박민준 씨이며 이른 아침 월세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죽었다고요. 그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고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지만 이 소식은 저를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졌고 한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유서는 이후 경찰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서에서 그는 너무나 막막하고 치욕스러웠다고, 사람들의 경멸을 견딜 수 없었고 병든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책임감과 빚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켜주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제게 미안하고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자신에게 유일한 해방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죽음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과 연민이 그 자리를 채웠죠. 그들은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가 가정의 비극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준 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그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적힌 조화만 하나 보냈습니다. 삼촌이 저를 대신해 조문을 다녀오셨습니다. 삼촌의 말에 따르면 장례식은 매우 썰렁했고 가까운 친척 몇 명만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자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아들의 관 옆에 미동도 없이 앉아 넋 나간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폭군이나 타락한 늙은이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가련한 아버지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차가운 월세방에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았죠. 민준 씨가 남긴 빚은 저희가 마지막 남은 정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일부를 갚아주었습니다. 김 사장과 이 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민준 씨의 죽음 이후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보상했으며 사건이 예상치 못한 비극적 결과를 낳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심판, 여론의 심판은 아마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저의 이야기는 마침내 비극과 눈물로 가득한 끝을 맺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아무도 없었죠. 모두가 무언가를 잃었고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법정 싸움에서 이겼고 명예와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는 자문해 봅니다. 만약 그날 민준 씨가 제 편에 서줄 용기가 있었더라면, 만약 그날 시아버지가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았더라면, 만약 그날 제가 좀 더 부드러운 방법을 택했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민준 씨가 세상을 떠나고 1년 뒤 저는 어느 겨울 오후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간 것도 옛 기억을 되새기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땅을 팔기 위해서였죠. 그 땅은 예시댁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준 이곳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슬프게 보였습니다. 옛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와 있었죠. 담벼락은 새로 칠해졌고 대문 앞에는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더 생기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때 살았고 희망을 품었으며 절망했던 그곳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땅 매매 절차를 밟던 중 저는 우연히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제가 팔려는 땅 맞은편에 있는 요양원 한쪽 구석,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간병인이 그에게 음식을 떠먹여주고 있었죠. 그는 아주 마르고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과 욕망으로 번뜩이던 그 눈은 이제 텅 비어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죠. 그가 저를 알아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증오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저 아련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너무나 비싼 대가를요. 아들을 잃고 집을 잃고 명예를 잃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아 고독과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절차를 마치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러 가지 않았죠.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제 청춘과 눈물을 대가로 치른 전쟁이었죠. 저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리고 용서에 대해 아주 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강인함이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복수가 아니라 내 영혼의 해방을 위해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그의 비겁함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그의 독재와 잔인함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젊은 날에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지금 제 삶은 매우 평온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으며 언제나 두 팔 벌려 저를 맞아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기 전에 제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께서 무언가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을 권리, 나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는 올바른 곳에 쓰일 때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우리의 청춘과 명예를 묻는 무덤이 아니라 평온과 행복을 주는 안식처여야 한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여유로운 노후를 구독하시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